안녕하세요. 머리 검은 짐승을 쫓아낸 남자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칠순 초반인데 옛말에 정말 틀린 말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닭게장 식당을 운영하면서 딸 둘을 키웠습니다. 장사하면서 애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이 되는 순간 처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여러 위기를 이겨내면서 살았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딸은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주변에 아들만 있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만큼 딸들은 저희한테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들이 결혼도 꼭 착하고 성실한 사람과 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집에 인사를 왔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큰사위는 참 순박한 인상이었습니다. 첫인상만 봐도 정말로 욕심이 없고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제가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아시나요? 그 허름한 구두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검소해 보였어요. 보통 예비 처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면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옷에 좋은 구두까지 신고 오잖아요. 그런데 큰 사위는 정말 검소한 모습에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성애라고 합니다. 자네 어디 출마하나? 왜 이렇게 긴장했어? 편하게 말해. 나도 사위는 처음 보는 거라서 긴장했는데 자네를 보니까 반갑고 기분이 좋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봅니다. 원래 마음이 앞서면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걸세. 편하게 생각하게. 아이리 앉게. 자네 장모가 음식 솜씨가 좋아.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는 큰 사위가 제 눈에는 참 착해 보였어요. 말 한마디에서 배려심이 느껴지고 작은 행동에서 딸을 아끼는 마음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딸과 사이가 다정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흐뭇했어요. 비록 사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컸지만 가정교육은 훌륭하게 받고 큰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상견례에서 사돈 부부를 만났을 때 사위가 인품이 훌륭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만난 사돈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작은 선물까지 건네면서 반갑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 딸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이는 양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면서 둘이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 조금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큰딸은 정말 화목하게 살았어요. 특히 결혼 후 사위와 가까워지니까 사위는 꼭 아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 생일 때 사위가 큰딸과 같이 왔는데 소고기를 사오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래, 자네 왔나? 제가 소고기 좀 사왔습니다. 이거 같이 드시면서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제가 술도 같이 사왔어요. 근데 자네 술 마시면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에이, 자고 가면 되죠. 지난번처럼 아내가 쓰던 방에서 자고 가겠습니다. 사위는 종종 저와 술을 한 잔씩 하고 예전에 딸이 쓰던 방에서 딸과 같이 자고 갔어요. 처가에서 자고 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먼저 저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술을 한 잔 하는데 사위가 저한테 종이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제 선물입니다. 그냥 오지 뭐하러 이런 걸 다 샀어. 소고기도 사고 선물도 사느라 돈 많이 썼겠네.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얼른 열어보세요. 사위가 준 선물은 등산화였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했는데 그걸 알고 저한테 등산화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란 목소리로 사위한테 말했습니다. 등산화구만. 언제 또 이런 걸 샀어? 나 등산화 많으니까 다음부턴 사오지 마. 아버님 자주 신으시는 등산화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등산에서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신으시고 안전하게 등산하세요. 언제 또 그런 걸 다 봤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자네도 구두 사.
날 잡아서 나랑 백화점 가세. 나도 그동안 자네 구들 눈여겨봤는데 내가 하나 해줘야겠어. 아유, 아닙니다. 아직 쓸만해요. 출퇴근용이라 괜찮아요. 자네가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우리 딸도 면이 사는 거야. 결혼한 남자가 허름하게 다니면 아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사위한테 구두를 한 켤레 사줬어요. 정말 그런 선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위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가끔 저와 아내가 있는 식당에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편한 차림으로 사위가 가게 영업이 끝날 시간쯤에 왔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사위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시간에 자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저번에 보니까 주방 쪽 전등이 금방 나갈 것 같더라고요. 뭐? 전구? 안 그래도 오늘부터 깜빡거리기 시작해서 저걸 내일 갈아야겠다 했는데 지금 전등을 갈아주러 온 건가? 네, 천장에 있는 전등은 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더니 사위는 정말 주방으로 가서 전구를 갈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심한 사위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위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1년 반 뒤에 둘째 딸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둘째 딸은 학원 강사와 결혼했는데 이때부터 큰 사위가 좀 위축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둘째 사위가 유명 학원 강사라서 벌이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정말 남자다웠어요. 큰 사위가 세심한 사람이라면 둘째 사위는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약간 눈치가 없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추석 때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둘째 딸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남편이 해외여행 보내준대.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해외여행 엄마, 아빠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이번에 좋은 구경도 하고 편하게 쉬고 와. 저는 둘째 딸의 말에 놀라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해외여행이야. 됐다, 됐어. 가게 문 열어야지 어딜 가. 그래도 이제는 자식들 다 컸는데 딸하고 사이한테 효도도 받고 그래야지. 이번엔 그렇게 멀리는 아니고 저기 괌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 그러자 둘째 사이가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저희는 아직 젊잖아요. 이번에 제가 제대로 한번 보내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사위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이제 세상이 변해서 사위도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들 같은 사위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둘째 사위를 보는데 괜히 제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위들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게다가 둘째 사위가 저렇게 말하고 난 순간부터 큰 사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히 둘째 사위 때문에 큰 사위가 부담을 느끼면 어쩌나 걱정됐어요. 그래서 둘째 딸과 사위가 떠났을 때 큰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술을 왜 그렇게 마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초라해 보여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전 큰 사위가 돼서 장인 장모님 여행도 못 보내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뭘 또 그렇게 깊게 생각해. 각자 형편껏 한다고 생각하게. 그리고 지금 안사돈도 몸이 좋지 않으시잖아. 그런 생각 말고 자네 어머니 잘 챙겨드려. 저는 그렇게 큰 사위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사돈이 암투병 중이라 큰 사위가 근심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 사건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둘째 딸이 또 의도치 않게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날은 아내가 식당에서 딸들과 사위들 몸보신을 해준다면서 영업도 일찍 끝내고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백숙을 준비한 아내가 테이블까지 이어붙여서 둘러앉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아내를 보면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이 예전부터 엄마 아빠 식당 인테리어 다시 해드리고 싶다고 했었어. 얼마 전엔 인테리어 업체까지 알아봤다니까? 뭐? 여길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어,
그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인테리어 하는 동안 장사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장사 못 하는 김에 쉬라고 보내드리는 거야. 무슨 돈이 있어서 둘째 사이가 그런 걸 다 해줘. 괜히 무리하지 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내는 둘째 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둘째 사이가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이 맛을 더 많은 손님들이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수정이 같은 귀한 딸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야 고맙지. 아유, 둘째 사이가 우리 집 기둥이네, 기둥. 아내는 그 순간 기분이 좋았는지 둘째 사위를 보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큰 사위가 아내를 보면서 뼈 있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장모님 좋으시겠어요. 둘째 사위가 능력이 좋아서 가게도 고쳐주고 여행도 보내드리네요. 어? 아유, 아니야. 난 자네들이 우릴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운 거야. 자네 이거 백숙 다리 좀 더 줄게. 이리 그릇 좀 줘봐. 아닙니다. 저 말고 통 큰 둘째 사위 주세요. 아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더 먹어. 정말 그 순간 오죽했으면 큰 사위가 저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국 참다 못해 큰일이 터진 겁니다. 아내가 사위들을 데리고 술 좀 더 사온다면서 가게에 갔을 때 벌어졌어요. 그때 큰딸은 작은 딸을 보면서 나리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남편 없을 때 말해야지. 왜 자꾸 다 있을 때 얘기해서 우리 남편 기를 죽이는 거야? 내가 형부 기를 왜 죽여? 그냥 온 김에 말하는 거잖아. 우리 남편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걸 말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우리 없을 때 하면 되잖아. 왜 꼭 이렇게 다 모였을 때 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고. 언니, 어차피 우리도 공무원 월급 뻔히 알아서 같이 해드리자고 말도 안 했잖아. 그리고 이걸 몰래 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 알게 될 사실인데 뭐하러 숨어서 말해. 지금 이거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때 저는 딸들을 보고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만들 못해. 이게 싸울 일이야. 수정이 넌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언니가 말했으면 귀담아 들어야지. 정말 그 상황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딸한테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요즘에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왜? 무슨 말을 하길래? 자꾸 공무원을 그만두겠대. 나중에 나올 연금만 보고 다니기에 당장 수입이 너무 안 좋다고 그만두고 싶대. 뭐? 아니 잘하던 일을 왜 그만둬? 양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대.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빤 그냥 모른 척해. 그 사람 또 신경 쓸라. 그래 알겠다. 네가 잘 설득해봐. 아무도 우리 집에서 무시하는 사람 없다고 해. 큰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사돈도 몸이 안 좋은데 저 상황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잘 다독여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큰 사위는 정말 일을 내고 말았어요. 정말 공무원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개업식 때 갔더니 개업발이라 그런지 손님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저를 보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니야, 바쁠 텐데 어서 일해. 난 그냥 어떻게 해놨나 보러 왔어. 공무원 그만뒀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저 여기서 일주일 만에 공무원 월급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면 탈나. 뭐든지 평범하게 지내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게.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니 이걸 왜 주세요? 개업식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 자네 대박 나라고 온 거야. 제가 이거 꼭 10배로 갚아드릴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위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힘을 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사위는 걱정과 다르게 3년 정도 정말 잘 운영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큰 사위에 행복했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게 터져버린 거죠. 한동안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저녁 9시만 되면 밖에 못 돌아다니는 그런 시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위 가게가 큰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때 사위 가게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비싼 임대료도 못 낼 정도라 대출로 겨우겨우 돌려막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버티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엔 장사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쫄딱 망해서 제대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싼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게를 처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접었다는 소식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큰딸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딸이 사위한테 화를 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가게 정리하자고 했을 때 정리했어야지. 다 죽어가는 가게를 어떻게 살리겠다고 사채에 사금융까지 쓴 거야. 여보, 미안해. 몇 달만 버티면 다시 될 줄 알았어.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사채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버렸어요. 그러자 딸이 깜짝 놀란 얼굴로 문을 열더군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위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자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채라니? 아버님, 제가 너무 욕심이 컸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내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지? 살아보려고 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자네 탓이 아니야. 온 나라가 지금 힘든 때잖아. 지금 자영업자들 다 힘드네. 자네 탓하지 말게. 운이 나빴던 거야. 울지 마. 우선 빚부터 갚아야지. 그래, 대책은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둘 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 내놓고 그 돈으로 빚 갚아.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어차피 우리 집에 방도 남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살아. 그때 사위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요? 넓은 집에 우리 둘이 살면 뭐 하겠나. 다시 일어날 때까지 같이 살아. 우리가 자네한테 월세를 받겠어. 관리비를 받겠어. 다시 일어날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 감사합니다. 꼭 다시 일어날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사위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 큰딸이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됐고 사위는 정말로 배달일부터 대리운전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다잡고 일어나 보려는 사위한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안사돈이 암투병 중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정말 이제 겨우 마음 추스른 사위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위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기 위해 서울에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장례식장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손을 잡고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와야지. 자넨 좀 괜찮어? 밥은 먹었고? 아니요, 아직 밥이 안 넘어가요. 그동안 자네가 잘 해드렸으니까 그 마음 다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게. 힘내게. 제가 사위를 안아주고 있는데 바깥 사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여기까지 힘들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와야죠. 힘내세요. 사부인 분명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장례식까지 가서 사위한테 힘이 돼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끝내고 사위는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이제는 제대로 살아볼게요. 아버님 말씀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게요. 그래, 인생 별거 없어.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살게. 사위는 그날 이후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 초반대인 회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때 아내는 사위한테 넥타이를 선물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다시 열심히 다녀. 이건 내 취업 선물이야. 장모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와. 난 우리 사위 믿어. 그렇게 사위는 모두의 응원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사위와 딸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이 임신한 상태라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가 출근했을 때 딸한테 물었습니다. 수연아, 어젯밤에 둘이 싸우는 것 같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왜 또 무슨 일이야? 요즘 일도 잘 다니잖아. 또 장사하고 싶대? 모르겠어. 사방에도 대출받고 이제 자기 명의로 안 되니까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잖아. 뭐? 아니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저번에도 시아버지가 돈 필요하다고 하셔서 1,000만 원 도와드렸는데 이젠 또 2천만 원이 필요하시대. 지금 겨우 빚 갚고 있는데 돈이 어딨어 우리가. 시댁에 전화해봤어? 무슨 일인지 너도 알아야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물어볼 수도 없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저도 미치겠어요. 걱정 많은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홀몸도 아닌데 편히 쉬지도 못하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신설동 쪽에 볼일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친구를 만나려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경마장 앞에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큰 사위였어요. 사위가 무언가 딱 펼쳐보면서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사설 스크린 경마장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찍을까? 이번에 몇 번만 찍을까? 이거 어디 찍어야 되지? 아, 이번엔 당첨돼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당첨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사람들이 죄다 경마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틈에서 사위가 혼자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사위를 따라가 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위가 돈을 빼서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위가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경마장에 다녔기 때문이었던 거죠.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사위를 쫓아가서 사위를 부르며 말했어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여긴 어떻게? 난 이 근처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자네를 보고 쫓아왔어. 자넨 왜 여기 있나? 회사에서 일할 시간이잖아. 근처에 출장 나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취미로 해본 거예요. 저도 처음 왔어요. 취미? 자넨 도박이 취미인가? 자네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처음이에요. 진짜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따라 나오게 빨리. 아버님 근데 이걸 제가 돈 건 것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뭐야? 여기서 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와.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위가 돈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도 쭈뼛거리면서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따라 나오면서도 사위가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아, 이거 근데 맞추면 어떡하지? 저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서 나오자마자 사위 손에 있던 종이를 빼서
찢으면서 소리쳤어요. 바로 회사로 가. 딴 길로 세기만 해. 그리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서 나 좀 보게. 네, 알겠습니다. 대체 회사에 뭐라고 하고 여기로 온 거야? 자네가 지금 이럴 때야? 처자식 다 굶겨 죽일 셈이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사위가 도박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도박에 빠지니까 총명했던 눈빛이 흐리멍텅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사위를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 각서 쓰게. 난 도박하는 사람 못 봐. 자네는 아내가 임신했는데 경마가 하고 싶어? 대출 갚으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애가 태어나기 전에 대출 갚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람이 성실하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딸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나 지금 일 쉬고 있는 거 안 보여? 대체 어쩌려고 그래? 아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설마 2천만 원도 경마하려고 그랬던 거야? 아버님 핑계까지 대면서? 여보, 미안해. 당신이랑 아버님께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어. 당신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었다고. 변명 집어치워. 딸은 잔뜩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사위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이것부터 써. 네, 알겠습니다. 나 이성애는 2021년 8월 9일부터 한 번이라도 경마장에 가거나 또 도박을 하면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놓고 몸만 나가겠습니다. 끝에 사인까지 제대로 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용서야. 두 번은 얄짤 없을 줄 알아. 정말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사위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사위가 가져간 돈이 벌써 3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사위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후 사위하고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사위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건네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가 건넨 종이를 보면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 저 믿고 딱 한 번만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 밀어주란 말인가? 지인이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말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 시국 때문에 결혼 미룬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뒤늦게 결혼하려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지금 웨딩 사업에 뛰어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정말로 대박 터뜨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딱 3억만 빌려주십시오. 뭐라고? 3억? 내가 지금 3억이 어딨나?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도 알다시피 제가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웨딩 사업으로 돈 벌 자신 있어요. 제가 꼭 2배, 3배로 갚겠습니다. 됐네. 그런 소리 할 거면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자넨 대출이 무섭지도 않나? 남의 돈 빌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왜 그렇게 돈 무서운 줄을 몰라?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감히 장인한테 3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버님,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벌어야 수연이도 편하게 살죠. 회사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300만 원으로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까? 안 된다니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게. 저는 사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한 달이 넘게 저한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어요. 바로 딸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아빠, 절대 도와주지 마. 그 사람 지금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경마에 손댄 후로부터 사람이 변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아파트,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잖아.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는데 이걸로 누굴 도와. 절대 도와주지 마. 이런 딸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위의 부탁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위 부탁을 거절하자 사위는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퇴근하고 오면 거실에 제가 앉아 있어도 아예 본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를 보고 아버님 저 왔습니다 인사했는데 오자마자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사위가 오길래 먼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왔나? 와서 같이 밥 먹지 그래. 전 안 먹습니다. 왜? 입맛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니 정말 딱 문을 쾅 하고 세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임신한 딸이 있어서 큰 소리도 못 내겠고 화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위놈은 만취가 된 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취해서 오더니 저한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둘째 사위만 예뻐하고 큰 사위는 이제 끈 떨어져서 무시하는 겁니까? 에? 자네 지금 취했나? 술 마셨으면 들어가서 자게. 임신한 아내 두고 뭐 하는 거야? 그때 딸은 사위가 취한 채 소리를 지르니까 방에서 나와 사위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들어가? 방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역시 돈이 최고야. 아버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무시당해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제가 더 잘 나가면 그땐 저한테 납작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터져서 사위를 보고 소리쳤어요. 뭐? 납작 엎드려? 자네 미쳤어? 술도 곱게 처마셔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완전 인사불성된 사위를 딸이 방으로 밀어넣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진짜. 됐어. 이게 진짜 무슨 꼴인지 모르겠구나. 그날 저는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안 빌려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후 사위는 또 저와 담을 쌓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진짜 딸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내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딸이랑 집에 있는데 사위가 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나 급한 서류가 있는 가방을 두고 왔거든. 그거 좀 빨리 좀 노트북하고 같이 회사로 가져다 줄 수 있어?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알겠어. 딸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따라 딸은 몸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한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 괜찮아?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가볼 수 있겠어? 아빠, 정말 미안한데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이것 좀 나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내가 가볼게. 넌 좀 쉬어라. 엄마 가게에 있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엄마랑 병원에라도 가. 아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같이 사는 건 아닌데. 부모 자식 간에 못 보일 모습이 어딨어. 괜찮다. 난 너만 괜찮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딸이 적어준 주소로 향했어요. 사위가 다니는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사위한테 전화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3층 사무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오길래 저는 그 사람을 붙들고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효식이라고 직원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 담배 피러 간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보실래요? 제가 가볼게요. 사위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전화를 못 받았구나 생각했어요. 곧 사위가 오길래 저는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급한 서류랑 노트북 여기 있네. 네, 수고하셨어요. 서류 주고 빨리 나가보세요. 솔직히 여기까지 와준 장인한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위가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는데 그때 사위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사위를 보며 물었어요. 누구셔? 누구길래 회사까지 오셨어? 아유, 나도 몰라. 뭐 택배 아저씨겠지. 요즘 택배 퀵으로도 많이 받잖아. 아, 택배 기사셨구나.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사위를 봤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서류 줬으면 빨리 나가세요. 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는 저를 보더니 동료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다리가 떨려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안 길까지 헤맸네요. 사위로 맞이한 지 7년이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하고 아껴줬습니다. 장인으로서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사위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려고 노력했는데 감히 장인한테 택배 아저씨라고 하더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 점심시간 지났는데 왜 안 와? 사위 만났어? 그래, 주고 왔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딸아, 나 정말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냐? 그렇게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야?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 무슨 일 있었어? 사위라는 놈이 같은 직원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나보고 그냥 택배 아저씨란다. 빨리 물건만 주고 가라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정말 그랬다고? 내 그걸 제대로 못 들을 것 같아.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회사라니까 꾹 참았다. 근데 너무 치욕스럽고 내가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아빠, 나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 오늘 집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엄마랑 가게 좀 있다가 와. 왜? 뭐 하려고? 내가 단판을 짓고 올게. 나도 정말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아빠, 나 믿지? 그래, 알겠다. 네 말대로 하마. 저는 그렇게 딸의 말대로 아내가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딸이 잘못된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라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와 같이 식당을 정리하고 집에 갔더니 딸이 거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내는 딸을 보자마자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남편 어딨어? 사이라고 감싸줬더니만 장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해. 내가 쫓아냈어. 뭐? 그게 진짜야? 그 사람 나 몰래 또 도박하고 있었어. 이거 녹음부터 들어봐. 정말 정리했어. 이제 엄마 아빠 사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딸은 사이놈을 응징하려고 저희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딸은 혹시나 사이놈이 한 입으로 두말할까봐 녹음까지 해놨던 겁니다. 녹음기를 재생해보니까 가관도 아니었어요. 딸은 집에 온 사이놈을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우리 아빠한테 오늘 무슨 짓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택배 아저씨? 세상 어떤 놈이 장인을 보고 그딴 소리를 해? 회사에 오실 거면 좀 깔끔하게 오셔야지. 무릎 다 나온 바지에 다 낡은 잠바 입고 오니까 그렇지. 그걸 보고 장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내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 너 진짜 안 되겠다. 야, 이혼해. 너랑은 수준 떨어져서 못 살겠어.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체면을 따지고 있어. 너 겉옷 정리하다 보니까 경마의 용지 또 나오더라.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 걔가 똥을 끊지. 널 믿은 내가 바보다 바보야. 경마라니. 그 옷에 있던 거 예전에 했던 거야. 야, 넌 누굴 바보로 알아? 난 2번은 없어. 특히 너 같은 간사한 인간 상종도 안 해. 저번에 각서 보이지? 너 분명히 그냥 몸만 나간다고 했다. 똑똑히 봐. 남자가 도박 1~2번 할 수도 있지. 그 정도 야망도 없이 남자가 어떻게 살아? 야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제대로 월급을 갖다 준 적 있어?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준 적 없잖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빈대야? 어? 체면이 안 서서 장인을 장인이라고 못 불렀다고? 네가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냐? 야, 너 진짜 재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 꺼지라고. 그래, 이혼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나 이렇게 무시할 줄 알았다고. 더러워서 진짜. 나간다, 나가. 실수 한 번에 아주 사람을 잡네, 잡어. 그리고서 정말 사이놈이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녹음이 끝났고 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당장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자. 너 정말 이혼하는 거야? 그동안 아빠도 봤잖아. 나 저런 인간이랑 못 살아. 저런 사람 아빠 자격도 없어. 그리고 도박 안 하기로 해놓고 다시 하는 거 봐요. 평생 저러고 살 인간이야. 무엇보다 전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 준 인간이랑은 절대 못 살아요. 딸은 이미 굳게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딸은 방에 있던 사위짐을 싹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랑 같이 들고 나가서 전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되니까 누군가 비밀번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계속 틀렸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사이놈이 소리치더군요. 뭐야? 왜 비밀번호 바꿨어요? 아, 뭐야? 여보, 문 열어. 나왔어. 새벽에 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사이놈 소리에 딸이 나와 인터폰으로 말하더군요. 여기 니네 집 아니니까 꺼져. 여기가 지금 내 집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아직도 삐졌어? 내가 그냥 한 말인 줄 알아? 아까 나랑 이혼하기로 했잖아. 네 짐들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다 갖다 놨으니까 챙겨가던지 버리던지 해. 뭐? 쓰레기? 아이 왜 짐을 거기에 둬? 네가 쓰레기잖아. 가족을 배신한 쓰레기. 아주 분리수거도 안 돼 쓰레기 데리고 살았더니 별꼴을 내가 다 본다. 너랑 다시는 상종하기 싫으니까 꺼져.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고 사이놈이 직감했는지 갑자기 딸한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 나 갈 곳도 없어. 경마장은 누가 알려줘서 갔어? 혼자 자기 발로 잘 가놓고 왜 이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 네가 좋아하는 경마장으로 가.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서 쓰레기들하고 있던지 해. 1분 안에 집 앞에서 안 꺼지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딸은 단호하게 말하고 인터폰을 끊어버렸어요. 한참 동안 애원하더니 제풀에 지쳐서 가더군요. 정말로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서야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그때 아내가 딸을 보면서 말했어요. 잘했어. 난 네가 나중에 애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했는데 아주 야무지게 잘 키우겠네.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엄마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괜찮어. 진짜 마음 같아선 저 자식만 내쫓아버리고 싶었는데 네가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어? 지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당분간 너는 집에 있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딸의 선택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이놈이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이제 남은 거라곤 빚과 몸뚱어리뿐이라 사이놈은 절박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까지 와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수연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잖아요. 왜 나한테 장모라고 하나? 그냥 식당 아줌마라고 하지. 그리고 한창 바쁜 시간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영업 방해니까 당장 꺼져. 자네 같은 사이 둔 적 없네. 그리고 허수아비만도 못한 남편 끼고 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자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내 딸은 일당백을 하는 애야. 자네 없어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야물딱지 애라고.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치지 말고 꺼져.
그때 아내는 사이놈한테 소리치다 답답하니까 밥을 푸다가 밥주걱으로 사이놈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러자 사이놈은 뜨거운 밥풀을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아! 장모님, 뜨거워요. 나가라고. 한 번만 더 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고 쫓겨났는데도 사이놈은 자존심도 없는지 가게 앞에서 매일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편지를 주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거 제 편지입니다. 받아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수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집 근처에만 가도 경찰 부른다고 난리예요. 내가 왜 자네 편지를 받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닌데 그 장인 소리 좀 그만하게. 듣기 싫래. 나 쓰레기 버리러 갈 거니까 비켜. 왜 그러세요? 큰딸 미혼모로 살게 하시려고요? 너 지금 나 협박해? 넌 그 사상이 글러먹었어. 개수작 부리지 말고 썩 꺼져. 저는 그놈이 준 편지를 찢어버렸고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휘둘렀어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들어보니까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도박쟁이 최후답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와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 집안과 인연이 끊어지게 됐어요. 이 사연을 쓰면서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아서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딸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시나요? 손녀딸이 태어나서 저희와 같이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복직해서 간호사로 살고 있고요. 도박에 미친 인간을 끊어내고 나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살만해졌어요. 손녀딸의 웃음소리, 딸과 아내의 대화 소리가 요즘 너무 듣기 좋네요. 하지만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애원하던 그놈을 떠올리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와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겁이 납니다. 경찰 도움으로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지만 불안하기 마찬가지네요. 지금 딸은 이혼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양육비 한 번 안 보낸 놈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양육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혹시나 양육비 핑계로 또 저희 딸한테 접근할까봐 이대로 아예 남남처럼 살았으면 좋겠네요. 힘든 일을 겪은 만큼 딸이 손녀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녀가 어린 시절 딸 같아서 너무 예쁩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람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힘든 순간 손을 내민다는 건 그만큼 아끼고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정말 잘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끝까지 믿음만 줄 순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같이 믿고 사랑해줘야 완벽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믿음과 배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보다 사람이 더 큰 재산이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이 깨달음을 나누고 희망찬 새해를 보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모두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